1페이지 중동 북아프리카 핵심 위험 지도입니다. 뉴스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3주 휴전을 연장했다고 되게 크게 떠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외교관들은 열심히 평화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내부 지도를 보면요. 사실 현실은 완전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죠. 네, 이스라엘 북부 메툴라에서는 헤즈볼라하고 국지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쿠웨이트 국경에서는 이라크발 부인기가 막 타격을 퍼부어서 걸프협력회의가 전면 규탄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평화선언 뒤에서 전 세계의 톱니바퀴가 파국을 향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걸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의 심층 분석 미션이 바로 그거죠. 자료가 보여주는 첫 번째 핵심이 국가 간의 외교가 비국가 무장단체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현대 지정학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 지도에 찍힌 그 붉은 점들을 한번 보시죠. 네, 엄청 많네요. 헤즈볼라나 이라크 무장단체 같은 이런 비국가 행위자들은 국가 단위의 휴전 조약에 아예 얽매이질 않습니다. 자신들의 후원 세력이 주는 무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타격 목표를 설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거네요? 맞습니다. 외교적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는 이 상황은 말하자면 글로벌 공급망이 하는 거대한 유압 시스템에 누군가 막 무작위로 구멍을 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압력은 계속 차오르는데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와, 유압 시스템이라는 비유가 아주 딱 와닿네요.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누가 성냥을 던졌는지도 모르는 채 번져가는? 들불 같은 거죠. 네, 들불 상황인 건데 육상에서 발생한 이런 압력이 갈 곳을 잃으면 결국 가장 취약한 배관, 즉 바다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 압력이 글로벌 물리라는 밸브를 어떻게 터뜨리고 있는지 바로 다음 지도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이 페이지, 중동 에너지 해상 병목 지도입니다. 육상의 충돌이 바다로 번졌는데 압력이 쏠린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네요. 네, 지도의 붉은색 경고 마크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LNG 공급량의 무려 20%가 차단될 위기거든요. 20%요? 와, 청취자 여러분, 이게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이나 도쿄에 계신 분들의 다음 달 난방비가 2배로 뛰고 마트 물가가 폭등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병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증명하듯이 일본 정부가 무려 20일치에 달하는 580만 킬로리터의 전략 비축유를 조기 방출해버렸습니다. 엄청 급박했나 보네요. 근데 전문가님,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이란의 행보가 좀 이상합니다. 해협을 무기화해서 물류는 꽉 옥죄면서 테헤란 공항을 통한 이스탄불이나 무스카트 민간 항공 노선은 통제를 완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그러니까 바다를 막을 거면 하늘도 같이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굉장히 모순 같지만 이게 이란의 철저히 계산된 투트랙 전략 메커니즘입니다. 이란은 지금 전면전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거죠. 협상력이요? 네, 해상을 봉쇄해서 서방 세계의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경제적 볼모를 잡는 동시에 민간 항공망은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야 유엔 같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나 고립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으니까요. 약간 밸브를 완전히 잠가서 파이프를 터트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만 깍 목을 조르는 그런 정교한 인질극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숨만 쉴 수 있게 열어두고 피를 말리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 중동 해협에서 시작된 에너지 인플레이션 압력은 가뜩이나 전시 상황이라 에너지가 절실한 유럽 대륙에는 완전히 재앙이겠는데요. 3페이지, 유럽 러시아 전선 지도입니다. 중동 위기가 유럽의 상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유럽의 전선이 더 이상 국경선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선이 굉장히 확장됐죠. 우크라이나 드론이 무려 1,800km를 날아가서 러시아 우랄 산맥의 핵심 군수단지를 타격한 굵은 화살표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동부전선에서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무차별 지상공세를 펴는 아주 극심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이 파란색 표시거든요. 이렇게 1,800km 밖의 심장부를 타격하면서 사활을 건 전면전을 하는 와중에 미국과 UAE의 중재로 양국 포로 193명이 교환됐습니다. 그 제한적 인도주의 채널 가동 말씀이시죠? 네, 한 손으로는 피 터지게 치고받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악수하는 이 전쟁의 역설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이건 포로 교환을 평화의 제스처로 보면 안 됩니다. 철저한 전쟁 수행의 도구로 이해하셔야 해요. 도구요?
평화가 아니라요? 네. 우크라이나가 1800km 밖 군수단지를 타격하는 건 전선의 총알을 막는 게 아니라 그 총알을 만드는 공장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서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소모전 속에서 양국 지도부는 내부의 전쟁 피로도와 정치적 불만을 반드시 잠재워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포로 교환이 우리는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내부 결속용 메시지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쟁을 더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치적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결국 포로 교환조차 더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한 연료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군사적 타격만으로는 상대의 숨통을 끊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유럽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쟁 배관을 열고 있습니다. 4페이지, 유럽 하이브리드전 제재 파급 지도입니다. 유럽연합 브뤼셀에서 발동된 이 거대한 파란색 망을 한번 보시죠. EU가 러시아에 수벌 한차 제재 패키지를 발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900억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죠. 단순히 무역을 끊는 걸 넘어서 지도에는 구조적 탈동조화라는 단어가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경제 제재가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당장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탈동조화는 단순하게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에 맞춰져 있던 유럽의 에너지 인프라 자체를 물리적으로 뜯어고치는 겁니다. 아예 인프라 자체를요? 네, LNG 터미널로 새로 깔고 전력망을 재설계하는 물리적인 단절을 의미하죠. 그 900억 유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동시에 이 거대한 체질 개선을 버텨내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시는 러시아랑 경제적으로 연결되지 않겠다는 영구적인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 지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선이 더 소름 돋게 다가오는군요.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를 거쳐 저기 호르무즈 해협까지 기뢰 제거함을 파견한다는 파란색 점선 말입니다. 네, 베를린의 움직임이 여기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영구적으로 끌어냈으니까 이제 중동 바닷길이 막히면 유럽은 진짜 얼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직접 자기들 손으로 중동 해협을 지키러 군함까지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유럽의 전쟁과 중동의 해상 병목이 하나의 선으로 강하게 연결되는 순간이죠. 독일이 군사적 억지력을 중동까지 확장하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이렇게 중동 자원에 목을 매면서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아시아는 당장 쓸 에너지가 말라버리는 안보 공백에 직면하겠네요. 이 공백 앞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동아시아 한반도 안보지도입니다. 유럽의 군사적 팽창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도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 판단이나 편향 없이 오직 이 자료에 담긴 내용만 객관적으로 짚어본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지도에 명시된 데이터만 보는 겁니다. 자, 아시아 지도를 덮고 있는 이 붉은 영역들을 보시죠. 일본 도쿄에서 살상무기 수출 금지를 철폐하고 기존 전수방위 원칙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게다가 구마모토와 시주오카에 중국 본토를 겨냥한 사거리 1000km의 타격용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다고 나오네요. 문건에 명시된 원인을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일본 의원 126명의 야스쿠니 대규모 참배나 통일교 유착 같은 종교적, 우구 민족주의 이념이 이런 급진적인 군사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은 방어에서 선제 타격으로의 질적 전환입니다. 구마모토에 1000km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건 중국 본토가 직접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방패를 내려놓고 노골적으로 창을 깎기 시작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더 이상 미군의 우산 아래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을 벼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안보 체스판의 룰이 깨진 거죠. 일본이 이렇게 공격용 창을 꺼내 들었는데 창 끝이 겨누고 있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상대국은 총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6페이지 대만 일본 공급망 파급 지도입니다. 일본의 군사화가 촉발한 즉각적인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치명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죠. 지도를 보면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에 맞춰서 일본 호위함이 대만 해협에서 무려 14시간 동안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의 타격점은 바다가 아니라 공장이었어요. 미쓰비시 같은 19개의 일본 방해산업체에
반도체 등 핵심 소재, 수출을 전면 통제해버렸죠. 이게 바로 비대칭 공급망 무기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중국은 일본 호위함을 미사일로 쏘는 대신에 그 호위함에 들어가는 첨단 레이더의 핵심 소재 밸브를 그냥 잠가버린 거예요. 무기를 만들 소재가 없으면 방위력 자체가 무너지니까요. 와, 총알 대신 소재로 공격하는 거네요. 그런데 아래쪽 흐름을 쫓아가 보면 일본은 또 호주에 200억 달러 규모의 첨단 호위함 11척을 수출하면서 반격합니다. 왜 군사 도발에 군사로 안 맞붙고 이런 복잡한 우회로를 거치는 건가요? 일본이 호주에 군함을 수출하는 건 단순한 무기 장사가 아닙니다. 첨단 해양 방위 기술을 주는 대신에 중국을 우회할 수 있는 호주의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거대한 물물 교환인 거죠. 아, 생존을 위한 공급망 블록을 형성하는 과정이군요. 바리케이드를 치는 동안 아시아의 가장 거대한 물류 통로는 걷잡을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7페이지, 동남아 해상로 말라카 병목 지도입니다. 세계 1위 물류 동맥인 말라카 해협 주변이 완전히 붉게 달아올랐네요. 네, 중동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이 해협을 짓누르고 있죠.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과정에서 사상자까지 내면서 분쟁의 파장을 직접 체감하고 있고요. 근데 전문가님, 이 혼돈의 지도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신선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이질적인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 청정에너지 전환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화석연료 공급망이 극도로 불안해지니까 오히려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아시아 전역에서 청정에너지 대규모 전환이 폭증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현상이요. 갑자기 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하십니다. 지금 아시아 전역에 깔리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은 사실 환경보호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철저한 생존 안보 차원의 친환경인 겁니다. 화석연료는 매번 밖에서 수입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한 번 인프라를 지어놓으면 외부의 해상봉쇄나 공급망 무기화로부터 독립할 수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안보 방패용이었네요. 맞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이런 구조적 혁신을 강제하고 있는 셈이죠. 생존을 위한 혁신이라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넓은 바다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인도양 남아시아 외교 군사 지도입니다. 말라카 해협을 빠져나와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미군이 파견한 이란 군함이 격침당하고 남쪽 디에고 가르시아의 영미 연합 해군 기지가 이란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어요. 네, 인도양 자체가 아주 새로운 전장으로 변모해버렸죠. 그런데 저는 물리적인 충돌보다 이슬람마바드에 켜진 파란색 불빛이 더 눈에 띕니다. 파키스탄이 미국 특사와 이란 외무장관 사이에 핵심 중재 테이블을 마련하면서 전략적 위상을 확 끌어올렸거든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외교적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인도 역시 인도양 해군 심포지엄 IONCS를 통해서 해양 방어를 재정비하고 있고요. 강대국들이 싸우는 동안 이 지역 국가들이 새로운 체스판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도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과거 같으면 미국이나 중국 편에 서서 대리전을 했겠지만 이제 글로벌 사우스 신흥국들은 달라요. 파키스탄은 양측에 꼭 필요한 대화 채널을 제공하면서 권력 프리미엄을 챙기고 있죠. 인도의 부드러운 외교 형태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인도도 단독으로 나서기보다 심포지엄이라는 부드러운 형태로 반중국, 반이란 해상연합군을 규합하는 고도의 소프트 파워를 구사하는 겁니다. 자원을 대주던 국가들이 이제는 판을 설계하는 브로커로 진화했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정학적 시스템의 메인 밸브를 쥐고 있는 미국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페이지, 북미 군사 외교 정책 지도입니다. 무대를 북미로 옮겨서 미국의 글로벌 대응을 살필 차례인데요. 워싱턴 DC와 재무부에서 출발한 아주 강력한 붉은 선들이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네, 미 행정부가 꺼내든 최고 수위의 경제봉쇄 카드죠. 그랬죠. 목줄을 끊어질 듯이 조이면서 평화 특사를 보내는 이 투트랙 외교 궤적 모순적인 행동의 속내가 도대체 뭔가요? 압박과 대화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영리한 강원 양면 전략을 봐야 합니다. 동맹국들한테는 금융 제재망에 동참하라고 강력히 압박하면서 뒤로는 대화를 강제하는 거죠. 아, 압박이 대화의 수단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달러 결제망이라는 메인 밸브를 완전히 잠가서 경제적 숨통을 극한까지 조인 다음에 오직 파키스탄에 열어둔 좁은 외교 파이프라인으로만 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압박 수위가 최고 조일 때 테이블에 앉혀서 통제권을 양보받으려는 전형적인 압박 메커니즘이네요.
앞문에는 사자를 풀고 뒷문에만 살 길을 열어두는 건데 그럼 미국 본토 경제는 이 충격을 어떻게 방어하고 있습니까? 10페이지 북미 에너지 시장 기술 파급 지도입니다. 글로벌 분쟁이 역설적으로 미국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을 다룰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걸프만 지역에 존스법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원래 미국 항구관 수송은 미국 배만 해야 한다는 법인데 외국 선박을 허용한 거죠. 맞아요. 덕분에 자국 내 에너지 물류나 가격 폭등을 아주 잘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이란산 석유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다롄 정유사와 유령함대에 2차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전 세계의 불안이 미국 방위, 기술 산업에는 엄청난 호재가 되고 있다는 점 아닙니까? 오, 아주 정확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미국 경제만 끄떡없는 걸 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북동부 테크 허브에서 뻗어나가는 파란색 화살표들을 보세요. 와, 엄청나네요. 전 세계가 글로벌 안보 위기 때문에 앞다투어 미국의 최첨단 AI 무기와 무인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분을 무기 수출 주도로 생기는 막대한 흑자가 다 상쇄하고도 남는 거예요. 세계의 불안이 미국 경제 성장의 새 주축이 된 아주 차갑고 역설적인 현실이네요. 이렇게 파편화된 위기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이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큰 그림을 좀 봐야겠습니다. 11페이지 글로벌 연결 교차 파급 세계 지도입니다. 11페이지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3대 분쟁 전선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호르무즈, 대만 해협으로 이어지는 전선들이 어떻게 상호 교차하며 증폭되는지 총정리되어 있네요. 네, 지도를 멀리서 보면 이 점들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과거에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각자 도생의 보호무역주의가 고착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명확히 보입니다. 아주 뼈아픈 구조적 붕괴예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면서 국가들은 더 이상 글로벌 자유무역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까 파키스탄 같은 남반구 국가들이 떠오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파키스탄 등 글로벌 사우스 신흥국들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중재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이 지도가 명쾌하게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념보다는 실용성에 기반해서 이리저리 뭉쳤다 흩어지는 파편화된 블록 경제의 시대가 온 거죠. 세계가 수십 개의 톱니바퀴로 쪼개져서 제멋대로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압력이 터질 듯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2페이지 한국 관점 종합 대응 지도입니다. 드디어 종착지네요. 모든 위기가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서울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한미일 안보 동맹을 유지하는 방어막이 쳐져 있습니다. 네, 안보의 닷을 단단히 내리는 거죠. 동시에 중동 해상로 봉쇄에 대비해서 비축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아프리카나 비주 쪽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도 짚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경랑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이 뭘까요? 일본의 무기 수출 진입에 맞서서 우리는 압도적 가격 경쟁력과 기술 초격차로 K방산 수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연한 실용주의 외교예요. 실용주의요? 네,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절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서 밸브가 터져도 우회할 수 있는 생존 배관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아,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핵심이군요. 청취자 여러분,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연결되었던 평화로운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냉혹하지만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죠. 각자 도생과 보호무역이 뉴 노멀이 된 이 파편화된 세계에서 국가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 개인은 삶과 커리어라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 어떤 전력 비축물자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과 함께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